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미국의 기묘한 제안. 이즈음 판문점에서는 1968년 1월 23일에 동해상에서 납북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에 대한 송환 협상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1968년 5월 8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에서 북한 측 대표 박중국은 미국 측 대표 우드워드 소장에게 미국이 서명해야 할 사과문 초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푸에블로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해에서 납포됐으며 푸에블로호는 여러 번 공화국의 군사 및 국가 정보를 염탐하여 왔다. 미국 정부는 미국 선박이 북한 영해에 들어온 이후 자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며 앞으로는 영해를 침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미국 정부는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백했고 미국 정부의 사과와 보장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승무원들에게 관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박중국은 미국 측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다면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도가 쉽게 강구될 것이다. 우드워드 장군이 다음 회의 때 준비한 문서를 갖고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드워드 장군은 우리가 제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서와 너무나 다르므로 상부에 북한 측의 문서를 올려보겠다고 답했다. 1968년 5월 17일 워싱턴을 방문한 소련 쿠즈네초프 외무차관을 맞은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은 푸에블로호 문제 해결에 소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러스크는 우리가 하지도 않은 행위, 즉 북한 영해 침범에 대해서 사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침범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소련이 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황을 냉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동석했던 주소 미국 대사 볼레는 미국은 소련을 포함한 제3국에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넘겨주어 그곳에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쿠즈네초프 차관은 당장 답을 해줄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석했던 주미 소련 대사 도브리니는 북한이 제공한 푸에블로호 승무원 관련 영화를 봤는데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만약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북한 측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미국 정부 측에 보고했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지만 강박 상태에서 이뤄진 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계산된 어투로서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최대한의 무력으로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1968년 5월 18일 존슨 대통령의 내락을 받아 북한에 기묘한 제안을 했다. 내용인즉 북한 측이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넘겨주면 미국 측 대표가 북한 측이 준비해온 승무원 신병 인수서 겉장에만 서명을 한다. 북한 측은 겉장 뒤에 붙어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내용을 들어 미국 측이 사과했다고 발표하고 미국 측은 우리가 사인한 것은 신병 인수서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세우자는 묘책이었다. 이런 제안이 발전하여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 교섭은 기묘한 결말을 보게 된다. 1968년 12월 23일 오전 9시 판문점에서 미국 대표 우드워드 장군은 북한 측 대표 박중국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우드워드 장군은 미리 준비해간 성명서를 읽었다. 푸에블로호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판문점에서의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공표된 것처럼 이 배가 불법적인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에 이 배가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금 본인이 서명하려고 하는 문서는 북한 측이 작성한 것으로 상기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의 서명으로 인해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 나는 승무원들을 석방시킬 목적으로 오직 그들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서명할 뿐이다. 우드워드 장군이 서명한 문서에는 미국 정부가 푸에블로호의 북한 영해 침범을 인정,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미국 측은 서명 전에 성명을 통해서 이 내용을 부정한 셈이다. 다만 승무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서명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미국 측은 12월 17일에 정일건 국무총리에게 미리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고 정 총리는 이견을 내지는 않았다. 12월 23일 오전 11시 31분 82명의 푸에블로 승무원들은 한 사망자의 관을 들고 판문점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귀환했다. 함장인 부커 중령이 귀환 해군 사병 행렬에 맨 앞장을 섰다. 우드워드 소장은 기자들에게 북한 측에 오늘 아주 작은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푸에블로 승무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판문점 지역에서 북한 측은 승무원들이 석방되기 전에 했던 석방해 주어서 감사합니다란 영어 및 한국어 인사말을 확성기로 트는 선전 방송을 계속했다. 이날 석방된 부커 함장은 판문점 내 미군 하사관 식당에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우리 배는 육지로부터 13해리 떨어져 항행했기 때문에 영해를 침범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포되기 전 비밀 장비를 파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커 함장은 구타당한 사실도 폭로했다. 그들은 보통 주먹으로 때렸으나 가끔 곤봉으로 팼으며 축구를 잘해서 그런지 발길질로 세차게 고문하기도 했다. 나 자신은 주먹으로 입을 한 번 맞은 것을 비롯 2번 호되게 맞았다. 그들은 툭하면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때렸다.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 승무원들의 약 반수가 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으며 석방되는 오늘도 매를 맞았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12월 24일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미라마 해군기지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승무원들은 1969년 1월 10일까지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하여 해군 심리법원은 푸에블로호의 부커 함장과 부함장 스티븐 해리스를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을 상부에 건의했다. 혐의는 정보함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점, 북한 측이 이 배를 북한 측 항구로 끌고 갈 때 비밀 문서와 장비들을 파괴하지 못한 점, 그렇게 하도록 승무원들을 훈련시키지 못한 점, 이 비밀 문서 및 장비들이 적의 손에 넘어가도록 한 점들이었다. 이 심리법원은 또 일본 주재 미 해군 사령관, 태평양 해역사령부의 해군 보안부대 책임자들도 군법회의에 넘길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해군 장관 존 채피는 심리법원의 이 건의를 묵살하고 군법회의에 아무도 넘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승무원들의 경우 이미 북한에서 억류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었으며 이 배에 대한 공격과 납포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그들만이 질 문제는 아니란 것이었다. 미국 CIA, 국방정보국 DIA, 육해공군 정보국, 국가보안국 NSA 등 정보기관들은 푸에블로호의 비밀 장비와 문서들이 북한에 넘어간 것이 앞으로 국가보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면밀히 조사했다. 푸에블로호는 납포되기 전 약 8,000통의 메시지를 수신했는데 이것이 북한 손에 넘어갔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정보 수집 체계에 대한 정보는 넘어갔으나 암호 해독 기능은 보호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푸에블로호에 실린 비밀 장비용에 암호를 해독하려면 암호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85년에 미국 해군 내부에 침투해 있던 소련 간첩망이 검거됐다. 이들은 18년 동안 암호 해독 열쇠를 비롯한 수많은 정보를 소련 측에 넘겼다. 공산권은 이 암호 열쇠로서 푸에블로호의 암호 장비와 암호문을 풀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1969년 미국 의회는 외국군에 의한 공격과 납포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보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수집함을 위험 지역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69년에 들어가서 푸에블로호형의 정보함은 모두 일선에서 퇴역했다. (1968년 11월 5일) 합참 대간첩대책본부장 유근창 중장은 지난 11월 2일 밤 경북 울진군 북면의 동해안에 30명 내외로 추정되는 북괴 무장 공비가 불법 침입, 양미를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군경과 향토 예비군이 이들을 포위, 섬멸 작전을 펴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경원 내무장관, 임충식 국방장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
김계원 육군참모총장, 김영관 해군참모총장, 김성룡 공군참모총장, 강기천 해병대 사령관, 박영수 치안국장, 유근창 대간첩대책본부장, 조시영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 을종사태를 선포했다. 을종사태 선포란 무장간첩 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경찰 병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군 병력을 투입해 장기간 작전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 18호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날부터 한국은 사실상 양면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베트남 전선에 이어 내부의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대간첩대책본부의 최초 발표와는 달리 동해안에 상륙한 무장공비 병력은 120명이었고 육군은 이들을 섬멸하기 위하여 수백 배의 전투병력을 동원했다. 김일성은 이 게릴라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와 서해안에서 양동작전을 폈다. 미국은 김일성의 의도를 이렇게 분석했다. 1968년 11월 8일 미 국무부의 정보조사국장이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올린 정보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11월 1일부터 3일에 한국의 동서해안에 북한 무장병력이 침투했다. 이 사건은 올해 중단됐던 북한의 연안 침투가 재개됐음을 뜻한다. 서해안의 서산 부근에서 2명의 공비 침투가 목격됐다. 이날 늦게 이 지역을 수색하던 한국군은 무장공비 2명을 사살하고 다이너마이터를 발견했다. 2일 뒤 비무장지대에서는 일련의 총격전이 발생했다. 한 사건은 북한의 소대급 부대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두 사건은 동해안의 허리 부분에서 감행된 상륙작전으로부터 한국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도발이었다. 11월 2일 저녁에 한 척의 선박이 목격됐으나 저지당하지 않고 동해안 울진 부근에 공비들을 상륙시켰다. 다음날 무장한 북한군은 백주에 작은 마을을 점령하여 주민을 모아놓고 선전선동 시간을 가졌으며 돈을 나눠주었다. 이 돈은 나중에 위조 지폐임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 4명이 살해됐다. 한국군은 이 지역을 포위하고 11월 8일 현재 8명을 사살했다. 지형이 험하여 작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한국군은 침투병력 전부를 소탕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 침투병력에 대해선 이 설이 있다. 30명이란 설과 총 60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상륙했다고도 한다. 이 작전은 베트남형의 게릴라전이 겨울에 가능한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까지로는 동해 침투 작전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전혀 협조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협조는 남한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펴려는 북한 측의 노력에 항상 흠이 되어 왔다. 12월 16일 미국의 태평양 지역 사령관은 미 합참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김일성은 한국식의 베트남 전략을 남한에 대해서 실시하려는 것 같다. 처음으로 우리는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과 함께 후방 지역에서의 동기의 게릴라전에 직면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한의 게릴라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나는 남한 당국이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서 김일성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럴수록 김일성은 더 대담한 공격을 할 것이고 이것이 남한 정부를 자극하여 일방적인 보복전에 나서게 할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은 베트남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대결이 끝나고 우방 군대가 철수하여 남한의 군사력이 다시 증강된다면 김일성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안 된다는 조급증으로 해서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할지 모른다. 김일성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입장에 있으나 혼자 힘으로 남한을 점령할 힘은 없다. 그가 오판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나는 그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인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가 공개적인 도발을 함으로써 국가와 그 자신의 큰 타격을 가져올 위험성이 그를 자책해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가 적화 통일의 시간이 달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우리는 한국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